XSFM입니다. I, D, W, K. 가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제게 물으신다면 내란 진압은 30% 정도 완성된 듯합니다.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됐고 이제 내란 주범은 형사재판을 받을 시간입니다. 이번 주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공소장 전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법 PK.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국은 어제보다 평화롭고 어제보다 따뜻한 편입니다. 2월 마지막 주 589회 그것은 알기 싫다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건조 에디터와 함께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네, 사법 PK가 돌아왔습니다. 박판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네, 2월 초에 이미 이제 아마 동아일보가 제일 먼저 했었을 거예요. 검찰한테서 윤석열 공소장 전문을 받아가지고 올려놨는데 이거를 아무래도 라디오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는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훑진 못하고 그냥 지금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주로 군인이죠. 주로 군인과 소수 경찰이죠. 네. 그 사람들 혐의와 얽어서 이게 확인됐고 검찰은 이걸 가지고 있다 정도만 짧게 전달을 했는데 저희는 시간을 악용해 볼 거고요. 1시간 넘게. 청구인단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지금 저희 녹음하는데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는 하루 온종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강아지 산책시킬 때도 최종 변론만 계속 주구장창 듣고 있었습니다. 면역력이 진짜 장난 아니시네요. 40대 50대 이상의 청취자 여러분들 이 최종 변론 다 듣고 난 다음에 시인과 촌장 앨범 찾아 들었죠? 왜요? 풍경이라고 네. 그 청구인단 측의 이제 변호인 한 분이 최종 변론하면서 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읊었죠. 그게 네네네.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라는 노래. 모두 같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아름다운 풍경. 네. 청구인단 측은 훌륭한 새로운 문장을 막 경쟁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위원장. 네,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호수에 떠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다. 라든가. 멋있는 문장들을 문학적이에요. 막 쏟아냈는데, 그래서 네. 더 관심이 없어요. 피청구인 측에서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할까 싶으니까. 놀라운 건, 새로운 게 그다지 없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포함해서 변호인단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예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종북이 너무 많아. 국가 위기야. 중국이랑 너무 잘 지내. 국가 위기야. 박근혜 봐, 저기, 중국 군대 앞에 가가지고 막 손 흔들어주고,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검찰 특활비를 빼앗아갔어. 눈알이 뽑힌 기분이었어. 종북이 이렇게 많고, 중국이랑 이렇게 잘 지내는 건 전시사병급 참사야. 그래서 개엄 맛이 나는 계몽을 했어요. 우리가 봐줘. 대국민 호소했다. 이상한 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나를 대통령직으로 돌려놔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는 계엄을 다시 하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시사병급 참사가 나아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니 그걸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종북 친중 세력들이 나의 계몽령을 압살해버렸어요. 예, 시민의 무력을 동원해서. 그럼 다시 계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최종 변론을 통해 했습니다. 종북이 승리했는데 어떻게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합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난을 또 일으켜야죠. 전략이 잘못됐다는 건 얼마든지 그동안 쭉 소개됐던 거였는데 최종 변론을 들을 때 제가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그걸 압축적으로 계속 표현해 주길래. 네. 그럼 그 뒤에 개헌을 다시 집권하면 개헌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삼성 개헌을 하겠다는 거겠군요. 네. 직을 돌려줘. 계엄 다시 할 거야. 나 질 거 알아? 그러니까 폭도들아 힘내.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다시 말해 서부지법 습격 폭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네, 잡혀 들어간 그분들. 그러니까 다음번엔 실패하지 말고 테러를 일으켜서 법관들을 해치워 라는 응원도 담았습니다. 보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말도 나오잖아요. 네. 그 말은 이제 내가 혹시 복귀하더라도 너희들은 내 임기에 연연하지 마라는 그렇죠. 말이고요. 종신이다 이것들아.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영원히 연연할 필요 없게 해줄게.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탄핵 관련 변호인단이나 윤석열의 주장들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계몽령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한 번도 그 한 1년 가까이의 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계몽이라는 얘기를 측근이랑 관련자들이 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소추되고 나니까 갑자기 한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로 쌓아올린 성을 만들어서 이제 이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근데 거짓말로 하다 보니까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의 주장일 뿐, 뭐 종북이 어쨌든 북한의 지령이든 뭐 북한 지령이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있었는지, 왜 계엄 전에는 북한의 지령을 민주당이 받은 적이 확인이 안 되는데 갑자기 계엄이 발표난 이후에 갑자기 네.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 탄핵을 사이에. 선동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사실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뇌피셜의 그런 걸로 추정해서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계리 변호사의 나는 계몽됐다라는 말이 그나마 유일한 사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몽된 건 사실이고. 네, 뭐, 네, 개인적 입장 그럴 수 있죠. 그 외 나머지는 다 사실이 없어요. 사실. 음. 의견, 주장만 있고. 이게 앞으로 흥미로울 텐데 우리 이제 여기 공소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도 이걸 미리 생각해 놓으시면 정말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박근혜 최순실과 관련된 사람들의 수사가 길어지는 걸 점점 보도하지 않거나 여기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수사권의 낭비다라는 방식으로 보도를 했었어요. 그랬었죠. 예, 잊어주길 바래서 그런 건지 실제로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수사할 게 더 많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때보다. 지금 중요한 원칙은 박방규 변호사가 설명해 주신 거짓말을 하다 보면 다 거짓말이 된다는 건데 어떤 경우에 특히 그러냐면 이 범죄에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 그렇습니다. 그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 거짓말을 해야 되고 모두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입이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렇죠. 앞으로 이 정권과 관련된 모든 수사가 다 이런 패턴일 겁니다. 이채 양명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채 양명주 모두 변호인들은 나와서 중국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태원에 중국이 해병대라는 말 안 하나 보세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다 안 되니까 이상한 거짓말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번 재판이 보여줄 겁니다. 지금부터의 형사 재판이. 공소장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지금 기소된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이미 맞네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근데 생각해 보면 10명밖에 안 된다고? 적어요. 왜냐면 그 장성급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김용현 그다음에 이제 장성급이 노상홍 그 전 그까지 해서 네. 한 6명. 그다음에 이제 헌병대장이라고 해서 김용군 이 사람이 이렇게 총 10명이 현재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네.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준장급, 대령급들은 지금 기소가 안 됐어요. 대표적으로 김현태, 네. 그 다음에 조성현 이런 사람들 그 헌재에 나와서 진술했던 네. 그 다음에 경찰에서도 뭐 김봉식, 그 다음에 조지호. 국회 협력단장의 네. 존재도 지금 거의 최근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도 비슷한데. 그것도 안 됐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기소가 안 된 상태이고 아직 더 나아가서 수사를 할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관련된 조직들의 가장 머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정도만. 지금 기소된 네. 거죠. 그러면 이 나머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거짓말에 맞춰줄 거냐의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현태는 이제 맞춰주겠다는 의지를 표현을 했죠. 그랬죠. 네. 예. 근데 눈물 닦고. 아마 조만간 다시 정신 차릴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맞습니다. 되면 이제 오히려 자기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될 가능성이 크고 입건돼서 네.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더 이상 못 할 거예요. 아마. 네. 그 거짓말이 얼마나 어렵냐면 잠시 후에 또 얘기할 일이 있을 텐데 김현태 707 단장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12월 6일에 인터뷰를 자세히 기억하기 때문에 그거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근데 김용현과 윤석열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나중에 고쳐 먹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직속 상관인 곽종근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액션을 취했죠. 그럼 곽종근과 입이 안 맞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진실을 말하죠. 그러면 김용현, 윤석열과 입이 맞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 뭐로 가도 자기 존재감이 커집니다. 법정에서. 예. 자기 역량이 높아져요. 이 사람은 그냥 순순히 불었을 때보다 훨씬 안 좋게 됐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기소가 안 되는데 기소될 가능성이 있죠. 그죠? 되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센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 얘기할 수 있는지 네. 보죠. 네. 네. 리버스 양치기 소년 같은 거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고
잠시 후에 공소장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한국 레노버,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비오틴,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녹용 중 으뜸이라하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장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버사,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황, 냉기를 가진 뿌리 식물로 인삼 녹용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공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옥 평산네이처.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참... 야야야, 끊어! 야, 끊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명절과 입학, 졸업 선물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엑세스몰에서 전용 특가를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노트북이 미친 듯이 팔리는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3월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졸업과 입학,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에 꼭 필요한 바로 레노버 노트북입니다. 1984년에 설립이 되어서 글로벌 기업이 되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사랑받아 왔는데요. 특히나 그래서 우리 나이 또래와 중년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그때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막상 받아서 써봐도 약간 지났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현재 봄 새학기를 맞이해서 모든 PC 할인과 액세서리 최대 95% 할인이 진행 중입니다. 학생과 교육자를 위한 신학기 아카데믹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에요. 교육자를 위한의 밑줄을 아마 그으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 정치자분들은. 그렇습니다. 학생 선생님용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야 하는가? XSFM 청취자라면 저희 XSFM 쿠폰을 써서 구매해 보시면 됩니다. 구매 방법은 XS몰의 레노버 홈페이지로 가셔서요. 노트북 상품 보러 가기를 클릭하고 레노버몰에서 마음에 드는 노트북을 장바구니에 담으신 뒤에 결제 전에 쿠폰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쿠폰 코드는 항상 같은 XSFM 숫자 2 레노버입니다. 결제하고 기다려주시면 잘 적용되어서 올 거예요. XSFM 쿠폰은 정상가 대비 최대 30% 할인을 상시 제공 중인데 본사 정책에 의해서 특별 프로모션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쿠폰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매너 있는 손님들이 저희한테 항의를 잘 안 하는데 저도 이제 직접 처음 해보고 네. 알게 된 건데 이런 비밀은 알려드릴 수 있겠죠. XSFM2 레노버 쿠폰을 걸었는데 결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낮지 않은 확률로 본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렇게 팔면 진짜 손해이기 때문에 최저 마진을 걸어놨는데 그거보다 더 할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못 사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잘 비교해보고 구매해보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도 저희가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출시한 X9 아우라 에디션부터 경제적인 노트북의 대명사인 아이디어 패드 슬림 1i까지 당신이 필요한 노트북은 모두 레노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레노버 리전고가 국내 정발이 안 됐는데 최근에 새로 됐습니다. 레노버 사이트에서 이 가격대로 저희들 쿠폰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걸로 저는 지금 확인을 했고요. 다만 지금 소문이 나 있는 대로 스팀OS를 담고 있는 리전고 S는 아직 발매가 안 됐습니다. 윈도우용을 쓰실 분들은 한국 레노버 홈페이지로 가시면 쿠폰을 매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 되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학생일 때 게이밍 노트북을 사야 돼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기소 공소장 전문은 A4로 뽑으면 10포인트에서 101쪽이 나옵니다. 와우. 예, 다 읽고 방송 퉁치려 그러면 정말 날로 먹는 거고. ASMR 되는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완벽하게 다 오른다고는 못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프로들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101쪽짜리잖아요? 그럼 공소장이나 저는 많이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공소장이나 소설책이나 비슷해요. 늘어나면 등장인물이 늘어나고 등장인물 소개도 중요해. 네. 이게 양산박이 됩니다. 맞아요. 네. 독서 노트를 써야 되게 되죠. 이런 것부터 봅시다. 예, 이제 검찰이 이제 공소장으로 냈고 그게 동아일보가 이제 전문을 기사로 인터넷에 올리고 했는데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여기가 실명이 안 돼 있어요. 전문에 써 있을 때는 제가 이 원칙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피고인 한 사람 빼고는 대부분의 고유명사가 다 빠져 있어요. 네, 다 빠져 있어요. 심지어 피고인은 A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나와요. 아니 이 바보 검사가 충함을 모르나 그게 아니고 쓸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우린 모두 C 고등학교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다 여기서 읽기가 되게 어렵고요. 네. 그 중간 중간에 그 뭐 어가 있고 터가 있고 타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래서 이제 약간 이제 중요 인물들을 좀 찾아보고 네, 이렇게 하면 그쵸. 좋은데 그래서 아마 이제 읽어보기 좀 어려워서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공소장을 한번 전체적인 개요를 보고 중간중간에 이제 검찰이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실들 네. 그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제 공소장이라는 거는 일종의 소장이에요. 네. 민사로 치면 공소장대로 다 인정되는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이 공소장을 보면 다른 공소장보다는 그래도 일어난 사실에 가깝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상황 배경이라든지 뭐 생각 이런 것들은 많이 빠져 있고 또 어쨌든 여기 보면 크게 목차가 이 등장인물 사건 관계인 지위가 쭉 한번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정 상황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내란에 대해서, 그다음에 모의 과정, 그리고 모의 과정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김용영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모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엄 선포 전 직전의 상황들을 쭉 개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하자에 있는 국무회의와 비상선언 계엄 선포 여기까지가 이제 계엄의 밤 직전의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엄한 그날 폭동 행위에 관해서 국회 봉쇄, 그다음에 이제 체포조 운용, 선관위 점거, 그다음에 뭐 그 여론조사 꽃, 민주당사 이런 여러 가지들 구체적 행위를 나타내는 거죠. 아, 이걸 폭동 행위라고 규정을 했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내란죄 구성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란죄 구성 요건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폭동 행위가 있어야 돼요. 법에 규정되어 있군요. 그렇게. 네, 그리고 그다음에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그다음에 부하 내독자 이렇게가 있어야죠. 그래서 사건 관계자가 나오는 건 이제 우두머리가 누군지를 이제 정확히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이제 중요합니다. 아, 근데 그 그러니까, 계엄을 계획하던 과정에서 그렇죠. 보여지는. 우리가 폭동회의를 최근에 이제 TV에서 본 게 또 하나가 있죠. 서부지법 폭동. 네. 근데 그 서부지법 폭동은 내란으로 안 보는 이유는 국헌 문란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그 국헌 문란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이제 여기는 상당히 자세하게 폭동의 과정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주요 등장인물을 보면 일단 윤석열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김용현, 네, 박안수. 이 박안수는 이제 약간 바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습니다. 예, 일머리가 없다고 타박하기 전에 본인 안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첩사령관 여인영, 특수전사령관 곽종건, 수방사 이진우, 정보사 문상호. 이 문상호는
이제 나중에 보면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그렇죠. 네. 이 노상원의 이제 아바타로서 맞습니다. 아바타. 네. 그 사실상 노상원이 이제 문상호를 통해서 정봉 대령과 김봉식 그 두 명을 지금 이제 조정하는 관계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그다음에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 이 사람들이 이제 경찰 쪽을 담당하고 있고 전 헌병장 김용구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나와서 저는 이 사람 누군가 이 사람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제 그 롯데리아 모의 직후에 이름이 퍼져 나와가지고 기자들 사이에서 퍼져 나와서 그걸 확인해보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댓글 수사를 방해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와 문재인 이제 그 대선 때 문재인 비방 댓글을 사이버에서 달았는데 네. 그렇죠. 이거를 이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 수사관이 이거 안철수 문재인 비난하는 댓글 달아라는 지시를 받았었다라는 관련자의 진술을 네. 부하수관이 받아왔더니 너가 대선 개입 수사를 하는 거냐 수습해라. 그리고 그런 말한 사람들 가족한테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종용한 그걸로 기소가 돼가지고 징역 10월 받아서 그걸로 2018년 12월에 전역한 사람입니다. 사건 축소 은폐 혐의.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노상원이 이자라면 부정선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죠. 수사 책임자로 할 수 있겠다. 충성스럽겠네. 네, 그래서 이 애를 이제 김용구를 데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장르도 비슷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주요 응장은 이렇습니다. 이루고 나서 이제 계엄의 밤 이전에 이제 상황들을 설명할까 국헌문란 목적을 이제 검찰이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검찰이 이걸 법원에다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국헌문란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동기. 예, 동기. 대해서. 네. 그다음에 그게 그 동기가 어떻게 구체화됐는지까지가 공소장의 거의 반 이상이 맞아요. 그만큼 핵심적인 예. 사안이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검찰이 그 정리한 그 국정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이 가중됐고 쟁점 부분만 단독 처리하고 있고 제2요건을 어쩔 수 없이 행사했다. 그리고 감사원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여러 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뭐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한 국정 마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그다음에 결국은 이 야당이 이렇게 거대하게 된 거는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 취약해서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 것이 분명하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그게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인식 하에 이제 이런 일을 시작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최종 변론 내용 그대로네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요 지휘관의 모임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024년 3월 말에 4월 초에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때는 국방부 장관 신원식이었어요.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여인영, 김용현. 김용현은 그 당시 경호처장이었는데 대통령실 경호처장. 여러 있는 자리에서 이제 뭐 계엄 이야기를 떠본 거죠. 그리고 2024년 4월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김용현이 경호처장 공간에서 여인영 그다음에 곽종근, 이진우 이 세 사람 이름이 이제 다 알죠. 네. 이 세 사람하고 공간에 4명이 식사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계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때 요거를 나중에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그 청문회 때 이거 계엄 모의 한 거 아니야 했더니 뭐 그렇죠. 아니라고 네, 그럴 리가 없다.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고인 윤석열이 5월에 6월에 삼청 안가에서 다시 김용현 여인영을 또 부르고요. 6월에 다시 여인영, 곽정우, 이진우를 다 부르고 여기에 강호필이라고 현재 지작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이 사람도 같이 전역을 오면서 이때도 뭐 그냥 그런 군이 충성할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쁜 대통령이 똑같은 군인 물론 다 장성이긴 합니다만 거의 매달 만났습니다. 그렇죠. 네. 4, 5, 6. 그러니까 아마 이제 총선을 지고 나니까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이게 다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죠. 네. 그래서 2024년 8월 초에 다시 관저에서 김용현과 여인이 있는 자리에서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월 13일 날 김용현이 장관으로 지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9월 6일 날 장관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렇죠. 그 취임한 이후에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다음에 다시 김용현,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를 불러서 또 식사하면서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빌드업이죠. 쭉 해야 됩니다.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 네, 그런 이야기를 쫙 하죠.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
요때 장관이 된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네. 이제 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의를. 검찰의 시나리오를 따라가 보는 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즉 액션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논의를 했는데 김용현이 장관이 되면서 구체적인 실행 작업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이제 매달 만나는데 점점 신원식의 이름이 없어지죠. 예. 예. 처음에만 있고. 어느 순간부터 얘 못 믿겠구만 한 다음에 따돌림이 시작된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임명 과정을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국방장관 임명을 이제 9월 6일에 하게 되는데 이때 김용현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유임한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상호는 그 관련해서 정보사 관련해서 그 뭐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원식이 인사조치를 지시를 한 상태였어요. 내부 항명 및 상호 소송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길게 설명해드릴 시간은 없고. 예. 그런데 이때 김용현은 노상원하고 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노상원을 이제 문상호한테 소개를 해서 문상호한테 노상원 내 말처럼 잘 들어라 이렇게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렇죠. 했는데 신원식이 문상호를 잘라버리면 이게 어그러지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 상황에서 네, 신원식을 장관에서 배제하고 김용현이 들어가고 김용현이 9월 2일 취임하던 그 첫날 문상호 유임을 노상원의 권유를 받아서 유임시킵니다. 실제로 그 시절과 그 전에 정보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제 보도한 언론 매체들이 꽤 있었는데 신원식파와 반대파가 싸웠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실제로. 예. 그렇다면 신원식을 제껴야 했던, 그러니까 신원식을 국방장관에서 내려야 했던 이유가 하나 추가되죠. 계엄에 소극적인 것과 더불어 문상호한테 비토를 놨다. 네. 이러면 계엄에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구체적인 액션이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한 그날 이거 같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용현이 2024년 11월 9일 날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간, 그 공간 2층에서 여인영, 곽종우, 이진우 이 3인방을 데리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국방부 장관 그 공간이 이제 어디인지 청취자들은 아실 것 같아요. 대통령 관저 바로 아래에 있죠. 그렇죠. 네. 바로 아래 있죠. 그러니까 피고인 윤석열이 국방부 장관 관저로 중간에 합류하게 됩니다. 내려옵니다. 방송에 많이 나왔었죠. 네, 그냥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니까. 합류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시구에 얘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이 세 명한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진짜 김용현이 장관이 된 상태였죠. 그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그 관계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11월 24일 날 다시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계엄에 관련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지시를 하고 그러니까 김용현이 마음속으로 그럼 포고문과 담화문 포고령을 미리 준비하겠다.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11월 30일 날 김용현과 여인영을 다시 윤석열이 불러서 조만간 해야 될 것 같다. 11월 30일에. 네, 그날 이제 여인영은 계엄이 확실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날. 그래서 11월 30일이 이제 그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2월 1일 이때 이제 정확하게 지시가 내려오죠. 피고인이 12월 1일 11시경 김용현을 불러서 우리 어느 날 국회에서 뭐 22건이나 탄핵도 하고 뭐 어쩌고 뭐 그러면 검사 탄핵도 하고 사법제도가 무너지고 도저히 안 된다.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면서 국가 비상대책을 강구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때 물어봅니다.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김용현이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에서 3만 정도 동원되어야 할 건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소방사 3,000에서 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리 준비한 계엄 선포문,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이 그 중에 야간 통행 부분을 삭제를 하죠. 그렇죠. 네, 김용현의 발언이었죠. 네, 이게 12월 1일 날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은 헌재에서 둘이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서로 인정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내가 보이면서 말했잖아. 그리고 뭐 얘기하시는 거 기억나네요. 형사에서 왜 크리티컬한지 생각해보면 피고인이 지시했어요. 그리고 김용현은 이행했어요. 네. 이 증거가 되죠. 심지어는 여기에는 없는데 헌재 재판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림까지를 그려서 보여준 거 봤다.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모로 저 탄핵 심판에서는 죄목을 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시했는데 제가 그럼 우두머리인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12월 2일 날 그 다음 날 저녁경에 다시 보완을 아까 그 삭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써서 이 3개 선포문, 담화문, 포고령을 수정해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됐다라고 승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2월 2일 저녁까지의 일입니다.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이제 움직이게 되죠. 움직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모의가 당이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검찰이 이제 국헌 문란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우선 국회를 봉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 국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장악해서 국회의원 정치인 및 선관위 관계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려고 한 것. 그 다음에 선관위 전산자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별도 비상 입법기구까지 창설해서 정당 제도와 헌법기관인 국회 및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가 이미 이때부터 있었다. 그날 한 행위들이 국헌문란 행위 목적이 있었다는 걸 이것이 증명한다. 사전에 준비가 됐다. 요런 게 있다라는 거를 이제 검찰이 정리한 거예요. 그죠. 한 10줄 정도 되는 이 공소장 내용 사이에 상당히 많은 잡아들인 군인들과 불러서 물어본 그 외의 연관장교 군인들에게서 크로스 체크한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정리돼 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 다음에 나오는 준비 사항과 폭동행위에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게 실은 인정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 국헌문란 물란 목적이 이제 재판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형사재판에서는 이런 거죠. 사실이 있고 네. 그 사실에 의해서 법적인 어떤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보고 그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 법적 효과로서 형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에서 바로 형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이 어떤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줘야 되고 내란죄, 국헌문란 목적. 그렇죠. 그다음에 네. 폭동행위.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하고 어떤 사실이 폭동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이 국헌문란 목적 이게 결국은 입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이제 하는 거죠. 이 국헌문란 목적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면서 이 아까 말한 3인방 이제 네.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네. 이 3인방들의 사전 준비 이제가 뭐가 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이제 그 경찰청. 경찰청도 준비를 미리 하죠. 네. 선포 이전에. 이게 이제 공소장의 4번 항목입니다. 주요 군 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전 상황. 네. 그래서 첫 번째 특전사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 특전사는 이제 곽종군이 이제 특전사 사령관이었는데.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공소장 쓰는 거 진짜 어렵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는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해 창설된 부대로 평시에는 테러 진압, 전시에는 적진 침투. 그 예하 부대로 제2공수특전단, 제-K공수특전단. 왜 그래? 1379 1113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막 영어 이니셜로 막 써 있어가지고 보기가 되게 힘든데. 그러니까 제 N 특수 임무단은 707이고. 저 이름 느땡땡까지 봤어요 지금. 네. 5항공단은 특수항공단이고. 네. 그리고 이 공소장 보면 좀 특이한 게 네. 나오는 순서대로 뭐 가 땡땡, 나 땡땡 이렇게 쭉 나오다가 뭐 터 땡땡, 펴 땡땡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표시, 느시도 있고 뭐 푸도 있고 뭐 쿠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휴. 그런데 이 검찰이 약간 직제 서열순으로 이걸 다시 배열해요. 보통 우리가 나올 때는 나오는 사람의 순서대로 카푸푸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서열이 낮으면 저 밑에 몸으로 가 있어요. 힘들어. 와, 진짜 힘든 퍼즐 게임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보기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런 그 자질구레한 거에 너무 들어가 버리면 그죠. 공소장을 헤매게 되니까 그러게요. 오늘은 제가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풀어드리기도 그냥 그 이러니 방송들이 포기하는구나 이거. 맞구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네. 휴가 누구더라 이러면서. 네, 이제 특전사 이제 곽종군은 네. 곽종군 이제 곽종군은 2024년 12월 1일 이제 12월 1일이 아까 말한 해야겠다라고 확신이 든 날이에요. 연인영하고 그 이제 김용현이 12월 2일날 김용현으로부터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김용현으로부터 전국이 혼란의 계엄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황에 대비하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과천청사, 그다음에 그 선관위 관련 청사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이런 게서 특전사를 부대로 투입시켜서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그날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곽종군이
이상현이라고 이제 여단장이죠. 이 사람 기소는 아직 안 됐어요. 이 이상현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으니 12월 4일부터 한 달간 예정된 훈련을 연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주간 야외 훈련 중단하고 영내 훈련에서만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그 나중에 뭐 이제 박선호 의원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특전사가 훈련을 취소하는 거는 매우 이상한 일이다. 이때 이미 분명히 계엄 준비가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곽종근이 처음에 했던 말은 여기에서 이미 검찰은 거짓말이라는 걸 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TV 보고 알았다느니. TV 보고 알았으면 이틀 전에 네가 김영현한테 들은 얘기는 뭐야? 그리고 이틀 전에 훈련을 취소한 이유가 뭐야?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북한 도발 가능성이라고 이제 둘러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12월 2일 날 이제 다시 곽종근이 여단장들에게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춰라라고 하면서 영해 훈련을 중단을 시킵니다. 또 훈련 취소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12월 2일 날 5시에는 이 특임단 이제 김현태죠. 서울 지역에 동시 다발 테러가 있을 수 있으니 준비하라. 12월 2일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월 2일 날 저녁에 윤석열이 김용현의 비아폰으로 곽종근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며칠 이후로 준비되면 보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완전히 결심이 선 거죠. 12월 2일 저녁 발표 하루쯤 남았습니다. 계엄 발표. 그리고 그날 이제 김용현이 그 수정된 그 3개의 문서도 다 확인받은 그날이죠. 담화문 포고령.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김용현 비아폰으로 하고 뭐 김용현이 여기서 뭐 놀랬지 어쨌든 뭐 잘 준비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깜짝 놀랬지 내일 보자. 근데 이제 12월 3일 날 08시경에 다시 참모장들을 다 부릅니다. 거기서 이제 그리고 그 항공당장 김세훈이라는 사람한테 오늘 불시에 헬기 출동 훈련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 철저히 하라. 그리고 헬기 출동 훈련은 22시 30분경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사람이 특작 항공단장 공군에게 막혀서 헬기가 늦게 간 그 헬기. 그렇죠, 헬기죠. 그러니까 이제 모는 부대의 담당자입니다. 곽종근은 이때 이미 이제 계엄 선포 일시 정도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곽종근은 지금 뭐 사실상 다 진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곽종근이 여기서 다른 말을 해도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김세훈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참모장 이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진술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전사 참모장, 특전사 인려단장, 특작 항공단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다 맞춘다고 결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사실 인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 달 전에 도대체 왜 한 달간 못하게 훈련을 취소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죠. 이런 건 다 기록도 남아 있을 거고. 기록도 남아 있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3일 날 그 김세훈을 통해서 이게 헬기 이착륙장 정비까지 시킵니다. 12대를 지금 이착륙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시키고 연병장에 있는 축구 골대를 연병장 밖으로 보내기도 해요. 군인들은 압니다. 네, 이건 알죠. 큰일이 난 겁니다. 알죠. 축구 골대로 옮겨? 네. 그러면서 이제 19시에 다시 김세윤에게 헬기 12대 다시 준비해라. 이렇게 됐고 22시 45분경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계엄 선포는 22시 37분인가 되는데 그렇죠. 1시간 전 22시 45분경에 김용현이 다시 전화를 해서 곧 상황 발표가 있을 거다. 9시 45분에 김용현이 곽종근에게 전화할 겁니다. 그렇죠. 곽종근은 이미 연병장을 치워놓고 UH-60 12대가 나갈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TV를 보면서 선포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날 하루 종일 오늘이 디데이다 하면서 이제 따라서 곽종근이 말한 TV를 보고 알았다는 마치 TV를 보고 내가 아카데미를 탄 걸 알았다고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 전에 뭘 했는지는 정확히 알거든요. 네. 자, 특전사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정보사는 뭘 했냐? 정보사는 조금 이제 이야기가 깁니다. 왜 기냐면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있고 김용군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노상원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은 주간에 여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가면 혼자 갈 수가 없고. 이 노상원은 어차피 이제 뭐 직업이 무당이었다고 하지만 백수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다니는 거죠. 장르가 약간 B급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 노상원이라는 인물이 정보사와 관련된 일을 다 하고 나중에 이제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단을 구성을 하는데 합수단장은 노상원이 아닌데 단장의 역할을 맡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선처럼. 그래서 노상원은 공소장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24년 9월경부터 12월 3일까지
비상계엄 선포 당일까지 김용현의 비서관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김용현의 장관 공간을 20차례 방문했어요. 차를 보내서 모셔왔다. 네, 그러니까 이 비서관의 차로 간 이유는 뭐냐면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비서관의 차를 타고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9월 6일 날 김용현이 그 장관 임명됐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노상원이 본격적으로 장관 공간을 드나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그렇죠. 왔다. 이게 이제 최순실 정윤회랑은 다른 게 정보부대에서는 어떤 특정한 차량의 안에 있는 동승자를 확인하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하죠. 특히 뭐 이제 장관 공간이니까 이거는 뭐 정보부대도 아니고 공간 정도 되면 이렇게도 출입하거든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 동안은 매일 공간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상원이라는 인물은 사실상 김용현의 비선처럼 계속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을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공식적인 직책은 노상원이 없겠지만 배후에서 그 수사단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니다. 네, 가끔 들으셨던 그 정보사에서 만들려고 했던 불법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 조직입니다. 그렇죠. 수사단장은 있지만 실제로 노상원이 하는 손가락 자르는 일 하는 부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김용현이 2024년 10월 14일 날 문상호에게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줘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상호는 아까 말처럼 신원식으로 또 이제 경질될 위기에 있었는데 김용현이 때문에 살아남은 이 사람이죠. 그럼 너가 지금 잘 풀린 이유가 이 형님 덕분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가 보살이든 뭐든 이 군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 군인 문제에 대해서 뉴스에 설명 많이 들으셨죠? 일정 기간 동안 보직을 새로 얻지 못하면 스타는 옷을 벗고 민간인이 되는 거다. 거기에서 생명이다. 네, 거기에서 나를 구해준 사람이 이 보살님이랬는데 이 보살님 말 잘 들어야죠. 그렇죠. 네. 노상원이 문상호 유임을 공고를 했고 그걸 따라서 김용현이 문상호를 유임한 거거든요. 이 보살이 굉장히 높은 직급이라는 것을 그 성씨에서 알 수 있네요. 땡땡이네요. 이게 진짜 큰 범죄를 저지르고 싶으면 그 전에 범죄를 저질러 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문상호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노상원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문상호가 2024년 10월경에 정보사령부 소속의 김봉규 대령하고 정성욱 대령 이 두 사람에게 그 이제 특수임무 수행 요원 HID 요원을 포함해서 요원 15에서 20명을 선발해서 보고해라. 그러면서 노상원이 지시하는 일이 있으면 잘 도와줘라라고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상원이 이제 실세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노상원이 2024년 11월 9일 날 안산 그 근처의 카페에서 문상호하고 이 두 명의 정보사 대령 김봉규, 정성욱 대령을 만나서 11월 9일 날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그 제2수사단은 내가 맡을 것이고 선관위원장 노태학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 이런 말을 이 두 사람에게 한 겁니다. 야구방망이 보도. 네. 그리고 이 두 명에게 임무가 기대된 예의표 용지 10장 분량의 문건을 건네줍니다. 이 문건이 이제 뭔지는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확보가 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알지는 못하겠는데 검찰이 추후에 터뜨릴 겁니다. 나중에 이 문건에 보면 제 예상으로는 그 노상원의 수첩에 있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서화 되었을 겁니다. 보도에 보면은 뭐 수도방위사령부 땡땡 버커의 뭐 직원들을 구금할 것과 같은 임무가 기재되어 있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예측 가능한 것들을 지금 짚어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홍장원 메모에 있던 것과 노상원 메모장에 있던 것들이 실제로 문서화돼서 어떤 군인들에게 돌아다닌 것을 곧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케이블 타이에 형광펜이 그어져 있는 걸 보게 되겠죠. 맞습니다. A4 10장 분량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각각 김봉규, 정성 두 명에게 각각 줬어요. 이 문상호는 이제 2024년 11월 11일 날 김봉규에게 장관으로부터 전화 받았는데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김용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이로써 이제 노상원과 정보사의 이제 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상원이 2024년 11월 초중경에 김용군이라는 자를 이제 데려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되니까 수사 잘하는 군사경관을 추천해 달라 김용군에게 부탁합니다. 이 김용군은 당연히 무직이죠.
그렇죠. 직업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역한 사람입니다. 징역 살고. 네, 징역 살고 전역을 해서 이 김용 군이 자기가 이제 예전에 그 조사본부를 해봤기 때문에 조사본부에 필요한 인원들 한 25명 정도를 자기가 메모를 해가지고 그거를 노상원에게 이제 메신저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실제 서류로 전달까지 하는 거죠. 네. 아마 이 서류도 아마 검찰이 확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상원이 이제 12월 1일 날 이제 대망의 결심이 탁 서 있는 12월 1일 날 그 유명한 롯데리아 거기에서 문상호와 그 다음에 김봉규, 정성을 만나서 믿을 만한 인원 10명을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10시경에 문상에게 전화로 해서 보안 유지하고 저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노상원이 12월 3일 날 오후경에 문상에게 다시 전화해서 밤 9시에 과창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고 합니다. 12월 3일 밤 9시. 네. 그러니까 오후에 이미 이제 9시에 가서 대기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12월 3일 오후에는 계엄이 오늘 선포된다는 거는 확실히 된 거죠. 네. 대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면서 문상호는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4시에서 5시 사이에 계획처장에게 야간에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는 성관이 인부가 있을 거다. 그래서 청사에 들어가서 전사지 위치를 확인해라. 성관이 청사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문상호는 지금 진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들은 사람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참고인 조사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모든 사람들은 대충 이날 밤 10시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12월 3일 날 TV를 지켜봤을 때 국회만 보여줬었는데 그랬죠. 갑자기 성관이 나타났다는 말을 더 이제 먼저 갔다라는 그렇죠. 네. 그때 들었죠. 근데 그때도 의아했거든요. 성관이 왜 갔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노상원 쪽에서는 이미 미리 가서 있어라고 제기를 한 거죠. 네, 9시에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면 정말 빨리 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보사는 선관위 점거팀을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계획처장이 8시경에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출동한 인원 8명한테 선관위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가 우리 임무 장소다. 우리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뭐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잡아들이는 거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시 30분경에 실탄 100발과 탄창 소지한 뒤에 카니발 2대에 5명이 나눠 타서 아까 지시한 대로 밤 9시에 과천 정사의 도로가에 정차하고 대기하면서 계엄이 선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보사도 실탄 준비했다는 얘기 이미 검찰한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상원은 또 한 번 문상호한테도 또 전화를 하죠. 22시 30분경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일단 기다려라. 기다리는데 어쨌든 속보 나오면 바로 들어가라. 이렇게 지시를 다시 한 거죠. 이거와 별개로 또 하나의 준비를 하는데 뭘 준비하냐면 체포조하고 합수부입니다. 이 문상호는 2024년 12월 3일 날 16시 30분경에 김봉규, 정성우 이 2명한테 오늘 임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21시 30분경에 대회의실에 집결한 요원 36명에게 22시경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다. 명령이 하달되면 우리는 수행만 하면 된다. 구체적인 임무는 김봉규, 정성우 대령이 부여할 거다. 그리고 이미 10명이 나가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한 계엄 선포 1시간 전쯤부터는 지휘관 정도면 다 알고 있었다라고 다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 사람들. 그리고 여기 말하는 이 36명까지도 다. 그리고 또 하나가 김영현이 2024년 12월 3일 날 점심경 이제 다시 앞으로 좀 돌아오죠. 국방부의 전시작전권 전환 TF 팀장의 방정환 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파견 명령이 있을 테니 그 정보사로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이 하달되면 931라고 기갑 여단장 이 사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하러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점심경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그날 오후 2시경에 노상원과 김용군이 만난 그 자리에 9.3의 방정환이 함께 옵니다. 이게 이제 2차 롯데리아 회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9.3의 방정환에게 노상원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관님이 어떤 임무를 주는데 나중에 명령 보면 알 거다. 그래서 서버에서 증거를 찾아야 될 텐데 서버 확보는지는 누가 할 건가라고 김용군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냐면 서버는 다른 사람이 확보할 것이니 나중에 인계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용군은 지금 이제 수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노상원이 9.3의 방정환에게 합수단이 구성되는데 단장과 부장을 맡으면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김용군하고 아까 말한 김봉규, 정성욱이 그 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장이 있고 밑에 이제 부장이 돼서 수사부장이 돼서
할 거다라는 걸 노상원이 알려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계엄 선포 직전까지 준비 상황인 정보사 준비 상황입니다. 계엄 선포 직전까지 손가락 자르는 무대가 다 꾸려졌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방첩사는 뭐랬냐? 방첩사는 이제 한 페이지밖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방첩사 수방사는 뭐 간단합니다. 네, 이유는 아마 여인영이나 이준우가 진술을 많이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겠네요. 예, 아직 협조를 똑바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제 여인영에 대해서 준비 상황을 보면 2024년 12월 1일 이제 아까 말한 확실하게 마음을 먹은 건 11월 30일이었고 12월 1일 날 구체적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 12월 1일 날 오전에 여인영이 방첩사령부 1차장이 정성우에 전화를 해서 정성우가 원래 그 다음 날부터 3주 과정 교육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교육 참석을 취소시킵니다. 그래서 부대에 대기할 걸 명령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마 정성우 측의 진술이겠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12월 3일 오전에 참모장 이경민에게 뭐라고 하냐면 북한 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처 실장들은 음주 자제하고 통신 대기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라. 지시를 합니다. 일단 그 전에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리기 전까지는 다 북한 핑계로 일단 다 모아놓고. 북한 핑계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정성우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관이 3곳.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 꽃의 위치를 확인해 봐라. 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이제 이거 왜 지시를 왜 했냐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말을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 여인용은 정성우에게 방첩사령부 수사관들이 성관이 3곳과 여론조사 꽃을 출동해서 전사지 출입을 통제하고 할 것이고 국정원과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오면 인계해주면 되고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떼와야 된다라고 정성우에게 말을 해줍니다. 12월 3일 날 오전 예일이에요. 그리고 12월 3일 날 21시 9시 선포 직전 사령관실에서 참모장인 이경민과 정성우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여인영에 관련돼서 공소장에 실려 있는 준비 상황 내용. 그렇습니다. 그럼 정성우가 나는 뒤늦게 알았다라고 열심히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서는 뭐 명확하게는 안 하는데 어쨌든 성관이나 여론조사 꽃에 뭔가가 갈 거라는 것까지는 알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엄 선포 한 1시간 전에는 이제 계엄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들었게 된 거죠. 수방사도 짧습니다, 아직. 예, 수방사도 이제 이진우가 아마 여러 가지를 안 한 것 같아요, 진술을. 네. 그래서 자세하진 않은데, 김영현이 이진우에게 국회 봉쇄 및 침투 임무와 관련 준비 태세를 지시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국회 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수방사는 결국은 국회 본관 및 의원회 간의 주요 출입물 확보해서 출입을 차단하고, 필요시 그 국회 협력단장이 국방부에서 파견 가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처음 나왔죠, 그 사람. 네. 네. 그래서 뭐 거기에서 뭐 서류를 어떻게 빼갔다 안 했더니 이제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수사가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진우는 12월 2일 날 오전경에 김용현의 지시로 그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 선포된 상황에서 수방사가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임무를 정리해서 김용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좀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실시되고 있다는 상황 전파 시 지휘관의 정의치해야 되고 전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그러니까 그 출동 당시에 휴대폰 다 통합 보관을 시켰죠. 뉴스 못 보게 하겠다. 네. 그 다음에 출동 예정인 그 TF단이 흑복 안면 마스크 착용하고 칼라 태극기 부착하고 쇠 지렛대 망치 톱 휴대하고 공포탄 개인 불출하고 그 다음에 뭐 경계 병력 출동 준비하고 유병소 폐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김용현 주재 정군 지휘관 화상회 종료 후에 출동해서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투입하고 본관 배치하고 후속 부대 투입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진우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인데 제가 이걸 읽고서 확인했어요. 제가 12월 3일 날 밤에 봤던 부대가 수방사 특수임무 부대였을 가능성이 높겠더라고요. 아, 부딪혔던 그거요. 예, 제 옆에 지나갔던 이 사람들 흑복의 태극기. 예. 그러니까 특전사는 헬기가 있어가지고 먼저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걸 보고 느꼈어요. 제가 그 사람들 계속 옆에서 뭘 들고 있나를 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네. 아래에 누군가가 이진우가 쥐어주라고 했던 걸 안 쥐어준 겁니다. 실제 병력들한테. 쇠지렛대 망치 톱을요. 네.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렇겠네요. 역시 중간급에서 다 끊었다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이진우가 2024년 12월 3일 22시 48분경 경비단장인 조성현 이분이 이제 현재에서 증언한 분이죠. 그 학사 ROTC 출신 대원인데 네. 이 사람이 전화를 해서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소집할 준비를 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방사의 준비 상황.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남은 건 경찰청과 경찰. 네. 서울시경이죠. 예, 왜 그거밖에 안 남았느냐? 검찰은 검찰을 수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이상합니다. 왜 아까 말했처럼 이제 제가 계엄을 빌드업을 쌓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24년 3월부터 이제 그 10월경까지. 10월까지. 그러면서 중간에 보면 신원식, 조태열, 그 다음에 그 강호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거기서도 이제 뭐 비상대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이상민한테는 말을 안 했을까? 김태효한테는 말했을까? 그렇죠. 네. 네. 이상하죠. 왜냐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하려고 했으면 여인형 이 3인방 김용현 4인방 네. 한테만 말을 해야 되지 나머지한테는 말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보면 그냥 신원식한테도 이야기하고 조태영한테도 이야기하고 강호필한테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민한테 안 했을까? 이게 앞으로 공수처가 해야 할 일이죠. 네. 검찰이 덮고 있는 내란 공범들을 그쵸. 수사하는 것. 그것은 아마 검찰과 국무위원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상면을 지금 의심하고 계신 거예요. 경찰국을 이번 정권 초에 왜 만들었습니까? 경찰 인사를 이상민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하는, 즉 정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해서 정부 밑에 경찰을 직속으로 두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네. 그것까지 굳이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이상민이 경찰을 알아서 움직이라는 뜻이에요. 조지호 김봉식에 얘기해서 뭐가 나오든지 그러니까 이 해야 부분이 돼요. 좀 의아한 부분이죠. 왜 혹은 이상민? 비어있는 골이네요. 네. 혹은 검찰이 들었어도 적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상민은 문건을 받았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맨 처음에는.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그게 등장을 하죠. 멀리서 보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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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단전단수 뭐 이런 문건을 보긴 봤다. 힐끗 봤다 뭐 이랬는데 그 박성재 법무장관은 과연 그러면 아무 임무가 없었을까? 이것도 특이하죠. 예, 왜냐하면 박성재는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밤에 국실장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유역 감찰관이 이제 박차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 뭘 했는지도 모르고 박성재는 과연 그걸 받았는지 어쨌든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국무위원과 검찰에 대한 부분이요. 그래서 그때 불렀던 그 몇몇 사람들에게 뭐 외교부 장관한테도 문건을 줬고 이상민한테도 줬고 뭐 여러 사람에게 줬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조사가 안 돼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경찰청과 시경 부분은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 이 두 사람만 나옵니다. 그래도 약간 뜬금없이 2024년 12월 3일 18시경에 윤석열이 경호처장 박종준을 통해서 조지와 김봉식을 대통령 안가로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19시 20분에 김영원과 함께 만납니다. 조지와 김봉식을. 그러면서 조지와 이제 김봉식한테 내가 오늘 밤에 22시경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에 나갈 것인데 많이 시끄럽고 혼란할 것이다.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영현은 2200 국회, 2300 민주당 당사라는 11시 민주당 이런 기상계 계획이 담긴 A4 용지 한 장씩을 조지호와 김봉식에 각각 건네줍니다. 문건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검찰이 확인했다고 법원에다가 보여준 이야기인데 네. 경찰 얘기 나올 때부터 뭔가 좀 어색하죠. 내란을 일으키기 3시간 전에 만나서 이걸 그제서야 드러낸다? 네. 경찰한테?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네. 네, 과연 그랬을까? 경찰 이라는 조직의 규모를 생각하면은 그죠. 네. 네. 이건 아직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그 국회 보응세가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경찰을 미리 움직이는 게 무엇보다 필요했어요. 나중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군을 먼저 국회에 보내놔야 된다고 했는데 애들이 반대해서 못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경찰을 먼저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기를 3시간 전에 한다? 네. 그래서 약간 의문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김봉식은 극각 돌아와서 2024년 12월 3일 19시 45분에서 24시경 그때 집무실에서 인력 담당인 경비안전계장한테 영등포 국회에 기동대가 몇 개 있느냐 혹시 철야 근무하는 기능 어디냐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김봉식이 귀책 지시를 받은 경비부장에게 야간에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기동대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준비해라. 부랴부랴 지시를 합니다. 그 사이에 뭐 중간중에 여러 뭐 관련자들이 전화를 하고 물어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 그런 분들은 뭐 어쨌든 이 경위 과정에 네. 관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줄여드리면 그건 또 주로 아랫사람들이 나오는 거라서 그렇죠. 예, 현재까지 검찰이 내놓은 공소장에 있는 내용에 보면 경찰이 참여한 건 5시간, 6시간 정도예요. 예. 이걸 전후로 늘려서 좀 더 수사를 해보면 검찰이나 이상민이 나올지 않을까 싶다고 제가 지금 기대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쨌든 네. 특검이 하면 꼭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은 홍장원에서 이게 뚝 끊겨가지고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다 몰려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그 12월 3일 20시 22분경에 계엄 선포 전에 윤석열이 홍장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전화기 잘 듣고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요거만 씁니다. 이게 끝이군요. 예, 이게 그래서 선포 전 직전. 네. 홍장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검찰에서 나온 것보다 언론이 꺼낸 게 훨씬 많습니다. 네.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뭐 뒤에 나온 것은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홍장원도 홍장원인데 조태용 얘기는 아예 없네요. 네, 조태용은 이제 지금 어쨌든 여기서 이 공소장의 내용은 네. 그 폭동 행위와 국헌 문란의 목적에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다른 부분들은 이제 다 빠져 있는 거죠. 네. 네. 다른 죄인들은 일단 검찰이 마음대로 조율하라고 두고요. 나중에 또 저 누군가가 알아내 주기를 바라면서 네. 건조 얘기가 많네요. 이 공소장에 네. 그 가땡땡 나땡땡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네. 김용현이 왜 나땡땡인 줄 알았어요. 제일 높아서 그래요. 김용현은 이 공소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네요. 여기 순서대로 주요 부역자가 될 테니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네, 진경호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 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산네이처. 초일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엑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 야야,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맥주 효모. 삶을 돌아보면 늘 잃어버린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조물주가 할 말은 아닌데. 네, 민주주의 얘기예요. 민주주의. 그럼요. 네. 네. 그럼 읽기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읽기 전에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고요. 당연합니다. 로아스웰 맥주 효모 엑세스몰의 진정한 스테디셀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삼시세끼 밥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체 상부에 어딘가 허전해질 때 먹으시면 좋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이제 국가의 상부가 허전한 상태인데 맞습니다. 생기게는 못해도 잃어버리는 시간을 늦춰준다 등 수많은 후기를 XS몰에서 쉽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탈모 예방에 좋은 아누카 사과 추출 분말을 추가한 프리미엄 맥주 효모, 비오틴과 10가지 아미노산, 거기다 콜라겐, 아연, 엘라스틴, 비타민을 첨가한 진정한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XS몰에서 로아스웰 맥주 효모로 이거 제가 꼭 언급하고 싶어요. 뭐요? 맥주 묘호요. 오타가 우리 저 조물주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서 네. 오타를 종종 내는데 맥주 묘호라고 나왔습니다. 네. 네. 여러분 관리 안 하시면 묘호에 이상한 얘기 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효모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로아스웰 맥주 효모로 미래를 대비해 주세요. 액세스몰입니다.
자, 오늘 앞 시간에 계엄의 밤 직전 상황까지 이제 공소장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놨는지 봤는데, 평상시에 이제 시사프로를 많이 접하시거나 요즘 뉴스를 많이 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니까 이분들께 이 저희 방송을 사용하는 법이 두 가지를 전달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일단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서 이 자기들이 기소한 그 한 사람을 꼬리시켜야 돼요. 예, 죄값을 받도록 해줘야 돼요. 네. 거기에 맞춰서 만들었고요. 그렇죠. 피고인을 위해서. 그리고 검찰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검찰이 늘 자랑하듯이 최대의 그리고 가장 전문적인 수사 인력들을 통해서 많은 팩트들을 캐치해냈을 것이고, 그들 중에 이렇게까지 큰 광범위한 범죄의 경우에는 검사가 껴있을 수 있는데, 혹은 관련자가 껴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뺀 공소장을 씁니다. 심지어 맨 앞에도 국헌 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쭉 늘어놓으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헌 문란의 동기를 뺐죠. 네. V0. 가정사. 가정사. 네. V0야말로 가땡땡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피고인이 있고 가가 없어 지금. 비워뒀어요. 아, 의지한 거야? 네. 피고인 있고 나땡땡부터 시작하잖아. 맞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검사한테 물어보고 싶네. 그게 좀 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직제순으로 이렇게 쓰는 게. 네. 그래서, 대충 쪽은 좀 높은 애들이고. 네, 그리고 여 쪽은 좀 그렇죠. 낮아요. 그러니까 직함이 없는 아땡땡 보살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알게 된다는. 그죠, 직함도 없는데 네. 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그 롯데리아가 되게 중요한 음식점이에요. 네. G예요, G. A, B, C, D, E, F, G까지. 세상에. 자, 공소장의 항목 5번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식적으로 난을 일으킨 뒤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검찰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벌렛 항목 이름이 재밌어요.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및 비상계엄의 선포. 정당하지 않은 이것도 하자 있는. 네. 네. 실행의 하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예, 이제 계엄은 이제 선포가 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이제 내일에는 이제 구체적인 폭동 행위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부분은 이제 계엄 선포하는 과정입니다. 요 과정인데 이제 일단 국무회의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도 이제 탄핵 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네, 한덕수를 데리고 많이 얘기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내란죄에서는 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하자 있는 국무회의다. 이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이 이제 윤석열과 김용현은 이제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를 마음 먹고 있는 거죠. 22시경에 기해서 10시경에 대한민국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하기로 계획을 하고 직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하기로 이제 작당을 한 거죠. 그러면서 소집 지시를 받은 국무위원들을 하나씩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층에 그 대접견실에 모이겠는데, 거기 이제 김용현을 비롯해서 온 순서대로 보면 박성재, 이상민, 김용호, 한덕수,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조태열, 정보원장 조태용, 그다음에 그 기재부 장관 최상목. 어떻게 한덕수 바지야. 공소장에서 펴땡땡이에요. 어떻게 조태용이 탄데. 이거 되게 좋은 시스템이네요, 이제 보니까. 한덕수가 펴야. 직관적이에요. 의미가 있잖아. 네. 예, 몬스터 레벨 정리. 그리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안보실장 신원식, 그다음에 농림부 장관 송민영, 보건부 장관 조기용이 도착을 했고, 마지막으로 22시 17분경에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가 도착함으로써 11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이 어쩌고 말한 다음에 국무회의 심의는 했으니까 난 발표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김영호와 함께 대결 접견실에서 나와서 거기서 22시 23분경에 브리핑룸에서 미리 준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윤석열이 대기접촉에 돌아와서 최상목에게 이제 미리 준비해줬던 비상계엄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을 함께 건네줍니다. 이 문건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그다음에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회 셧다운. 셧다운이고 친위 국회를 만들 돈도 구해와라.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헌재에서 이제 그 변호인단들이 뭐라고 하냐면, 임금이 뭐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2시간짜리 계엄에 임금을 왜 문제 삼는 거냐. 그렇죠. 2시간이 임금이 지급이 안 된 거는 받는 사람은 지급이 안 된지도 모르거든요. 국회의원 시급 받는 거였나요? 시급이 얼마인 거야 대체? 그러니까 2시간을 임금 지급을 안 했다고 해서 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임금에 대해서 국회 측 이제 변호인단들은 이게 상당한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피청구인 측에서는 그 윤석열 측에서는 아니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자금 중에 하나일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가장 말하기 어려운 지점이죠. 아니요, 이게 애초에 거짓말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이렇게 물이 셉니다. 예, 계엄이 장기화됐을 걸 알고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가장 할 말이 없죠. 준비를 좀 덜 하지. 네. 그다음에 가장 저는 이제 유의해 볼 게 국가 비상 입법기구입니다. 네. 이 입법기구는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예산까지 배정하라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만들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독재를 이제 한 거고 국회를 해산하는 거를 이 기구를 통해서 왜냐면 원래 입법기구는 국회거든요. 근데 입법기구를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쉬운 게 상권 분립을 한쪽에서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을 했다는 증거가 나왔으면 국헌문란이라고 이 콜 치기 너무 좋잖아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문건이 그 장관 여러 명한테 준 문건들 있잖아요.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요것만 들어가 있는데 이 최상목 문건이 탄핵 심판에서나 내란죄에서나 내란죄 재판에서나 중요한 요소인 중요한 거네요. 문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은 문서로 지금 최상목이 준 거죠. 네, 이런 거에 집중하면 저도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이 군인들을 데리고서 사법부나 입법부를 폭력적으로 건드리고자 하는 시도가 어디가 있었는지 찾아보면 그게 가장 분명한 요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큰 구멍이에요. 예, 범죄 요소, 구성 요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뭐 요원들, 정보사 요원들한테 준 공문서 중에 뭐 노태악 손가락 뭐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진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국무회의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했고 또 하나 이제 담화 내용이 나옵니다. 담화 내용이 나오죠. 12월 3일날 우리가 봤던 22시 23분경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서 대국민 담화 굳이 의자에 앉아서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죠. 22시 27분경에 이제 마지막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그 대국민 담화의 일부분을 제가 지금 이렇게 따왔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설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에 대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다시 봐도 얼척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 일거에 척결하고 요 부분인데 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국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기 때문에 이 국회가 대한민국을 당장 무너뜨려도 이상이 알 정도의 위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을 파렴치한 반국가 세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지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담화 내용이. 법정에서는 이게 지금 피고가 했던 말이니까 이 자체로 자백에 해당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담화 내용 자체가 국헌문란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게 공식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폐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은 입법부. 입법부를 척결하겠습니다. 는 이꼴 국헌문란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이 뒤에 이제 구체적 폭동 행위의 그 내용들은 이 폐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게 하는 행위들이에요. 전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탄핵 심판의 변호인들도 이때의 윤석열과 동일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변호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국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폐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 입법부를 척결하고 해도 돼. 라는 그쵸. 변호를 했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민주당을 척결하기 위해서 제가 비상계엄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말은 차마 못하고 그럼 법기술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네. 자,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 민주당이면 제가 계엄을 해도 되는 거였죠? 예, 그 이야기를 피고 측은 드림인 거잖아요. 네,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이렇기 때문에 했는데 이런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경고성으로 한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전략이 지금 동시에 있잖아요. 죽일 놈이 있다. 와 죽인 거 아니다.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둘은 근데 그 두 전략은 한꺼번에 쓰면 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스킬 무효화가 되는 거죠. 네. 이 담화의 내용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은 사실상 입증이 됐다고 저는 봐요. 이 내용만으로도 국헌 문란 목적 이미 됐고 이제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가 재밌는데 이 김영현이 아까 3개의 문건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담화문, 포고령, 발표문. 예. 그러니까 포고문, 담화문, 포고령 네. 이 3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엔 22시 28분경에 합참의 본부에 있는 이제 그 결심지 이동을 해가지고 박안수, 곽종군, 여인영, 이준열이 참석하는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서 주재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을 하달한다라고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계엄 선포문이 있어요. 선포문. 그러니까 그 발표를 했는데 문서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문서를 김영현이 전하구의 그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에게 계엄 선포문을 이제 건네줍니다. 이거 공고하라고. 그랬더니 전하규가 이거는 국방부에서 공고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포고문, 그러니까 그 선포문이야, 계엄 선포문 그거를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전하규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이 홍보수석하고 대변인한테 이걸 이제 전달을 해서 이거를 공고를 해야 된다. 그걸 먼저 공고하고 그다음에 계엄 포고령을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때 홍보수석하고 대변인 연락이 안 돼가지고 포고문이 결국 공고가 안 됐어요. 이런 실수가 나오죠. 그래서 12월 3일 밤에 우리는 포고령은 봤지만 네. 선포문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선포문이 왜 중요했냐면 선포문에 담겨야 할 내용이 뭐냐면 계엄의 시작 일시. 네. 그다음에 그거군요. 계엄의 지역이 전국인지 일부 지역인지. 그다음에 계엄 사람이 누군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 선포문이 공고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포고령에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포고문은 결국은 통보를 하지 못했어요. 네. 박근혜 때 이 선포문만 따로 나왔었잖아요. 선포문이 이제 초안으로 나왔다고 네. 그죠. 그거를 준비를 했는데 공고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계엄 지역이 어디냐. 네, 맞아요. 예, 포고령에 안 써 있다. 네. 어딘가에 써놨다가. 김영현은 준비를 해도 됐는데 이거를 대통령실에 안 넘겨주고 국방부 대변인한테 넘겨주는 바람에 그렇죠. 국방부 대변인이 대통령실 연락이 안 돼가지고 포고문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선포문은 멍청함에 늪에 빠져서 사라졌어요. 네,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계엄 포고령이 먼저 나옵니다. 이거부터 먼저 하자. 네. 포고령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왜 이걸 하게 됐는지는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하는데 계엄 선포하자마자 또 하나를 뭘 하냐면 합동수사본부를 이제 설치해야 돼요. 아까 말한 선관위를 노상원이 주축이 되는 그 합수사본부. 네, 손가락 본부. 네. 그러면서 김영현이 22시 45분경 그러니까 발표하고 나서 한 15분 정도 지났죠. 네. 국방부 인사기획관을 불러가지고 구삼회를 수사단장으로 하고 방정환을 부단장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 수사 1부장 뭐 김봉규 뭐 정성우 이런 사람 수사 3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해라 그러면서 그 인사 명령서를 이 국방부 인사 담당자한테 준 거예요. 이미 지금 설명드린 이 일이 있기 한 6시간 전에 롯데리아에서 노상원이 이미 담당자들의 해당자들에게 하달해 놓은 문제죠. 그 이야기를 이제 김영현은 인사 발령을 내라고 보내준 거죠. 따라서 이 인사 내용은 김영현과 노상원은 함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인사기획관이 이 인사 그 종이를 보니까 인사 내용과 무관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제 한 몇 시간, 2시간 뒤죠. 00시에서 00시 30분 사이에 김영현한테 이 일반 명령은 인사 명령 아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김영현이 이 당시에는 지금 국회가 해제 의결을 하고 막 정신이 없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말만 하고 후속 조치를 안 해가지고 더 이상 인사 발령이 안 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여기 진실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아직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받았던 이 문건을 실행해야 하는 어딘가에서는 반발이 나온 건 분명한 겁니다. 인사기획관. 그러니까 뭔가 이제 꺼림직한 거죠.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 알았다고 말만 하고 후속 지시가 없어서 그냥 아니 인사명령에 없는 부대 이름이 왜 나와요? 이 부대 없는데요 우리한테? 그렇죠. 창설 명령은 언제 나왔어요? 인사 명령인데 손가락 얘기는 뭐예요? 뭐 이러면서 물어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 수갑 준비 등 아까 말씀하신 인사명령과 무관한 내용이 있다라는 게 수갑 준비, 국방부 조사본부의 차량 지원 이런 거였다고 하네요. 보니까. 근데 지금 김영현은 아마도 30초에 한 명씩 통화해도 바쁠 정도로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게 실패하면 긴 시간 통화하고 설득할 시간이 없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계엄 선포 상황이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내일 시간에 폭동행위를 설명할 건데 이제 폭동행위가 결국은 내란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준비고요. 여기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만 했다고 하면 내란의 예비 모의까지 될 수도 있고. 그래도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는 것까지는 이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정리가 됐네요. 됐죠. 다 됐죠. 여기까지 다 됐고 이제 폭동이 있어야 이제 기본적으로 착수가 되는 거거든요. 폭동. 그러니까 폭동이 없으면 내란죄는 그러니까 그 적어도 착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폭동이라는 게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공소장의 나머지 반 부분입니다. 네. 남의 집에 불이 나는 걸 보고 지금 넷플릭스와 영화 투자자들이 신나하고 있죠. 이거 영화 누가 만든대? 이러면서 11화다 11화 막 이러고. 그죠. 이런 거 이제 정리하고 프로페셔널로 참여하는 작가 여러분들한테 그 업무 협조에 대한 오퍼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듣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요 공소장을 보세요. 네, 대하 드라마 전편이 이미 써져 있습니다. 주요 인물들의 관계도도 이미 이제 중요한 순서대로 파악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여기서 있습니다. 부족한 건 내일까지 이제 박판규 변호사한테 설명을 드릴 내일까지 이 공소장 내용에서 부족한 것들은 그 다음에 어디서 벌충하면 되죠? 다른 사람들 공소장 그리고 공수처가 만들 검사들과 국무위원 공소장으로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반전의 요소들이 있어야 되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모 검사는 윤석열 공소장을 쓴 후에 자신의 형량을 딜하려 하였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10편짜리 드라마면 8편부터 나오는 거죠. 네. 폭동 행위에 대한 검찰의 현재까지 파악한 사실들이 법원에 가서 형사에서 어느 정도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를 내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